뭘 먹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뭘 먹지 말아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독약 삼총사, 이걸 피하는 게 건강한 몸 만들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마치 그 끊임없는 안락함이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대사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네, 핵심은 균형을 찾고 또 의도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처럼 불편하게 살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다만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린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탄력성, 이걸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까요? 기대 수명은 막 80세를 넘겼는데 건강 수명은 아직 65세 근처래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건지 오늘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 안락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거친 삶이 예상치 못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좀 활력 넘치게 살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특히 항생제 영향이라든지 또 식습관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이런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을 봤어요. 현대인들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일종의 정크푸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 중독은 그렇다 쳐도 대부분 사람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심지어 요즘엔 기대 수명마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한때 기적의 약이라고 했던 항생제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계속 연구 중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항생제가 이런 미생물 사회를 그냥 확 무너뜨리는 거다. 이건 거의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세균은 다 박멸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강했잖아요. 그게 항생제 남용으로 이어졌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지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강원도 오지에서 좀 거칠게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엄청 추운 방에서 자고 막 얼음 깨고 찬물로 씻고 노동도 엄청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경험담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특히 허리 통증 예를 드는 게 인상적인데요. 도시 사람들 허리 아픈 거랑 옛날에 밭일이나 산판일 같은 중노동 하던 분들 아픈 거랑 원인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편하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잘 안 걷고 그래서 근육이 약해져서 아프다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막 40kg짜리 짐 지고 산 타시던 분들은 일원이 넘어도 허리가 짱짱했다는 거. 이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역경지수랄까요? 신체적 도전을 이겨내는 힘이 커진 거죠. 와, 역경지수라. 되게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럼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거, 온도 훈련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섭씨 한 18도, 그 정도 서늘한 데서 자면 대사활동이 10% 늘고 건강지표도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고 또 추운 바다에서 물질하시는 해녀분들 사례 보면 우리가 너무 따뜻하고 편한 것만 찾는 게 꼭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자료에선 이걸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야성세포를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원래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설계됐는데 너무 안락한 환경이 오히려 이런 세포들을 잠재운다는 거죠. 당신 몸에도 사실은 이런 약간의 도전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식습관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인 대사질환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지어 암까지. 그 근본 원인으로 딱 3가지를 지목해요. 단맛, 정제탄수화물, 초가공식품. 아니 1983년에 미국에서 술 전혀 안 마시는 어린이한테서 지방간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젊은 당신에게도 너무 흔한 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뭘 먹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뭘 먹지 말아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독약 삼총사,
이걸 피하는 게 건강한 몸 만들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마치 그 끊임없는 안락함이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대사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좀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 아, 내가 또 독약을 먹었구나, 이렇게 반성하라는 아주 직설적인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결국은 현대사회가 주는 이 편리함이라는 게 꼭 건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락함 이면에 숨겨진 역설이 있는 거죠. 어쩌면 당신의 몸은 약간의 거침, 약간의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네, 핵심은 균형을 찾고 또 의도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처럼 불편하게 살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다만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린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탄력성, 이걸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온도 변화를 좀 겪어본다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대신에 좀 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일상에 어떤 의도적인 거침 혹은 건강한 스트레스를 더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잠자고 있던 활력을 깨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예상 밖의 조합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그리고 한국의 해녀분들, 이들 사이에 어떤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야기가 196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 60년대요? 네. 케네디 대통령 지시로 네이비실이 딱 창설되죠. 근데 이들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수중 침투나 폭파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물속 작전이 많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차가운 물속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었죠. 그렇죠. 필수적이었을 텐데, 근데 좀 놀라운 게 당시 미 국방성에 그 말씀하신 차가운 물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사람이 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네.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리학 데이터조차 거의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당장 작전은 해야 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본 정보가 정말 부족했던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차가운 물 속에서 오랫동안 생업으로 일하는 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종의 실제 사례를 찾은 거군요. 네, 일종의 인간 극한 환경 데이터를 좀 수집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특별한 집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국과 일본의 해녀,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신 우리 한국 해녀분들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아니, 왜 하필 해녀였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이 한국 해녀분들이 특히 1970년대에 그 고무 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는 다른 걸 입으셨군요. 네, 수온이 영상 10도까지 떨어지는 진짜 혹독한 겨울바다에서도요. 아주 얇은 면으로 된 물옷이라는 거 딱 하나만 입고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면옷이요? 그 차가운 물에? 네, 자료에 보면 이 물옷이 물에 젖으면 체온을 오히려 더 빼앗아가서요. 그쵸. 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맨몸으로 잠수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해서 나잠이라고 불렸다고도 해요. 나잠, 벌거벗고 잠수한다. 와, 영상 10도 물이면요. 이게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바람 불고 하면 훨씬 더 춥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얇고 그것도 젖으면 더 추운 면옷 하나만 입고 하루에 6시간, 많게는 10시간씩 물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일반인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체온이 한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활동도 어렵고 또 저체온증 위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위험하죠. 그런데 그 당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해녀분들의 심부 체온,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 같은 몸속 깊은 곳 온도가 작업 중에 34.6도까지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34.6도요? 와. 네. 그런데도 수십 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런 작업을 계속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추위를 그냥 견뎌냈다? 이걸 넘어서서 이 극한의 환경이 해녀분들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해녀분들이 이런 극한의 추위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요. 일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수준의 면역력 그리고 추위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신 거네요? 네, 추위라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의 기초 대사율 같은 걸 높이고요. 특정 생리적 방어 기제를 더 강화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야성을 깨웠다고 보는 거죠. 야성. 네, 단순히 뭐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그 환경에 맞게 더 강인하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야성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역경이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잠재력, 더 강한 생존력을 끌어내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네이비실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연구 대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해녀를 막 지구상 최고의 원더우먼이다 아니면 네이비실의 살아있는 롤모델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원더우먼, 롤모델. 네, 매일 그렇게 몇 시간씩 차가운 바다와 싸우는 그 자체가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 번 오르는 것보다 더 극한의 도전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이런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강인함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죠. 해녀분들의 사례는요, 극한의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안에 잠재든 어떤 강력한 회복력과 적응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야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이비실이 단순히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생존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던 것처럼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녀분들이 매일 마주했던 그 차가운 바다. 그것처럼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형태의 도전 혹은 어려움이 존재하나요? 그쵸. 누구나 각자의 차가운 바다가 있겠죠. 네. 어쩌면 그 어려움에 맞서고 또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도 미처 몰랐던 당신 내면의 어떤 강인함, 당신만의 그 야성, 이 야성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 점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